자, 좌파들은 늘 피해의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좌파들의 숨겨진 탐욕을 드러내죠. 늘 국민들을 피해의식을 심어줘서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 굶주린 늑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비아그라를 먹었니? 무슨 7시간 동안 호텔에서 뭘 했니? 예, 이런 것들, 또 뭐 최순실에게 모든 국정을 다 넘겨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네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 국민들에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최순실보다 못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 잘해달라고 맡겼는데 최순실이 다 했어? 이거 배신드네? 이런 것들. 최순실처럼 저렇게 이름도 어디 촌티나는 여자가 뭘 했어? 우리는 왜 그런 걸 못했지? 뭐 이런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을 폭발하게 만들죠. 이 좌파들의 피해의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선동을 할 때 그러한 그 시기, 질투, 열등감을 증폭시켜서 저놈들이 원하는 목표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의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바보 같은 대통령들도 있었죠. 무슨 뭐 윤보선 대통령 뭐 이런 것들, 장면 내각 바보 같은 것들, 뭐 죽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여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자고 남은 데모가 심했었죠. 장면 내각 때. 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원동력,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지금 문재인과 조국이 이 좌파들 또 우파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방 분권 개헌을 찬성했습니다. 이 지방 분권 개헌을 가면은 강력한 리더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한 30개 작은 국가로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고 30개로 쪼개진 분열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한테 먹히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파들이 늘 상대방을 공격할 때 식민지 사관에 갇혀 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특히 우파들, 보수 우파들을 공격할 때 보수 우파는 식민사관에 젖어 있어. 그래서 보수 우파는 다 쓰레기야. 보수 우파는 친일이야.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는 게 좌파들입니다. 이 식민사관은 일종의 피해의식인데요. 이게 좌파들 의식과 같아요. 자, 식민사관에 대해서 원래 정의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정책적이고 조직적으로 역사관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받았다. 늘 지배받고 피해받았다. 그래서 자립 능력이 없다. 그런 게 한민족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서 일본이 잘해줄게. 이게 이제 식민지 사관입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은 늘 침략을 받아왔다. 늘 피해를 입어왔다. 두 번째, 그래서 일본이 도와줄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어저께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할 때 그 심리적 상태가 어땠냐면은 일본이 먼저 파기를 하게 되면 한국이 바보가 돼. 그래서 바보 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파기한 거야. 이런 식의 말을 문재인이 했어요. 피해의식이죠. 예, 열등의식. 자신감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제가 문재인이나 이 좌파들이 오히려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들은 늘 우파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다라고 공격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피해의식에 늘 찌들어 있는 좌파가 오히려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지난 2000년을 보면요. 자, 신라 1000년 동안 뭐 어디서 침략당한 경우 없죠. 예. 고려 500년 동안 그 몽고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무슨 충렬왕 뭐 이런 왕들 내세워서 대리로 했죠. 그때 잠깐 있었어요. 조선도 외국의 일본한테 침략을 잠깐 받았지만 지배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관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다라는 말이 틀려요. 간혹 가다 침략을 몇 번씩 당하기는 했는데 지배받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사관에서 한국인들은 지배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받은 적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늘 피해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식민사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좌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식민지사관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죠. 식민지사관, 조선이 못나서 조선 민족이 못나서 지배받았다. 피해받고 살아왔다. 그래서 세 번째, 일본이 조선에게 뭔가를 해줄게. 이런 거죠.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줄게. 이게 식민지 사관입니다. 자, 이것이 똑같이 좌파들, 문재인하고 이 주사파 좌파들이 하는 짓 보면은 늘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죠. 뭐 강제징용을 당해서 일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러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무슨 뭐 성 뭐 해가지고 뭐 피해를 받았어. 이러고 주장을 하면서 이 좌파들이 말하는 거는 뭔가 내놓으라고 빽거리죠. 예, 배상해, 돈 내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식민사관이랑 비교해보면 결국은 조선이 못난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관에서 1번 조선이 못나서 2번 피해받고 지배받고 살아왔다. 3번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해줄게. 이게 식민사관인데 좌파들이랑 보면 순서만 좀 다를 뿐이에요. 2번 피해받았어. 3번 뭐 내놓으라고 보상하란 말이야. 배상하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한국이 못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고 사는 모질이들이다. 결국은 식민사관을 일제가 가르쳐준 식민사관을 아주 충실하게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좌파들이야말로 진정한 친일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학방에 있어서도 보면은 예전에 신라시대 때 신라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그냥 신라를 갖다 바치죠. 합방을 합니다. 고려와 신라가 합방을 해. 그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것들이 조선 왕조가 일본 왕하고 합쳐진 거죠. 합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실에 있던 자들이 일본 왕실 가서 왕손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략을 당했다거나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일진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동학교도들 중에 잔당들이 모여서 일진회라는 친일파를 만들죠. 이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청원을 하죠. 동학교도 이 세력들이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 왕실이 일본 왕실로 편입이 된 거고, 조선 인구의 절반인 노예가 일본 덕분에 해방을 받았어요. 이 양반 세력이 아닌 노예 세력들은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친일 세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 왕들은 더 좋아졌고, 조선의 노예들, 조선 인구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도 일제하고 합방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일제시대 때 무슨 쌀을 수탈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일제시대 때 보면요. 쌀 선물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시장에서 선물 옵션 거래하듯이, 일제시대에 쌀 선물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선물 거래소가 일제강점기에 인천, 한성, 부산, 대구, 군산 이런 데에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조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사유재산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반복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 밑바닥 사람이었어요. 양아치는 아니고 하여튼 밑바닥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에서 출신의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10배로 레버리지 투자 10배로 쌀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부름꾼 출신이었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조선에서 최고 미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선물 거래로 이제 다 말아먹고서 이혼당하고, 그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쨌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쌀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일본보다 더 화랑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간 일제시대 때 성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일본이 쌀을 수탈을 했으면, 강제적으로 수탈을 하면은 이렇게 자유로운 쌀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쌀을 수탈하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선물 거래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 쌀을 수출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고 정상적인 거래를 그래도 많이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제시대 때. 자, 일제시대 때 그 도매 물가 지수, 이거는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선을 보면 1930년대, 40년대 해방하기 전까지인데, 임금 지수나 도매 물가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임금이 올랐다, 물가도 완만하게 올랐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래도 어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쌀 거래를 하고 물건 거래를 했다라는 표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수명을 보면은요, 1927년도에 33세가 그 수명이었대요. 일제시대 때. 1933년도에 평균 수명 37세. 아, 정말 일찍 죽었죠. 1942년도에 45세. 1945년 해방될 때는 한 46세 정도 됐고요. 1957년 그때 52세 수명이. 근데 지금은 2018년도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평균 수명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도 수명이 계속해서 늘죠. 33세에서 45세까지 거의 12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만큼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의료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명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뭐 좌파들이 말한 대로 일제에서 맨날 얻어 터지고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다 죽었으면 이렇게 수명이 늘 수가 없죠. 자, 일제시대 때 수명은 조선시대 때에 비해서, 이게 조선시대 때 1800년대인데요. 10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이 32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래서 32세 정도의 조선시대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일찍 했죠. 14살, 15살 이렇게 일찍 합니다. 대개 평균 수명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30살에서 35살 사이로 결혼하죠. 그럼 곱하기 3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90살에서 100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32세 정도의 평균 수명이 일제시대 때 40살 정도까지 평균 수명이 늘었다. 일제시대 때 그만큼 잘 먹었다. 조선시대 때보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일제시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 좌파들은 맨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억압받고 뭐 지옥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지식이 있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일제시대에 의해서 좋았던 거, 양반 계급이 해체됐죠. 만약에 일제가 없었다면은 한국은 아직도 양반들이 우리는 양반 집안이야. 그러니까 니네 쌍놈 집안하고 결혼 못 시켜. 이런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머슴 집안 출신이지. 야, 너 같은 후레자식이 어떻게 감히 양반집 교수를 쳐다봐. 저놈 불러다가 곤장 좀 때려. 이런 식으로 양반 계급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양반 계급이 살아남았다면은 한국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필리핀이 왜 발전을 못하느냐? 필리핀은 300년 전, 400년 전 그 양반인 사람들이, 귀족인 사람들이 지금도 필리핀에서 귀족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3, 400년 전에 필리핀에 그 계급제도와 같은 사회가 아직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쉽게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양반 계급이 완전히 해체돼서 백정 같은 천민들도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고 국민학교에 다 갈 수 있었어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데도 밑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학교,
이것도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은행, 회사, 주식거래소,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죠. 이 일제시대가 없이 양반이 지금까지 왔었다면은 정말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중국의 땅덩어리일지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말 쓰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한글로 된 책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래도 한글 가지고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조선인들이 그래도 교육 혜택을 받고 깨우침을 입었죠. 좌파나 우파 탄핵 세력들이 보면 요즘에 얘네들이 신흥 양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국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이것이 금방 나타나죠. 조국을 보면은 자기 무슨 교수들끼리 품앗이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스펙을 만들어주고 시험도 안 보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막 가죠. 이게 조국같이 좌파만 저러는 게 아니라 조국하고 끈끈한 연을 맺고 있는 게 부산에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그런 자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대학원 이런 거 들어간 거 조사를 하면은 조국만큼 저렇게 비리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나 우파 탄핵 찬성 세력들은 얘네들은 신흥 양반을 꿈꾸는 세력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후에 한국은 한일협정을 맺었고 그 결과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했죠. 일본이 수탈한 거 없죠. 미국도 1945년 한국을 해방시켜 준 뒤에도 미국은 한국을 지금까지 수탈한 적 없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줬지. 서로 발전한 거죠. 윈윈한 거죠. 우리는 사실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미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게 머리가 이상한 놈들이 뭐냐면 일제 밑에서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데 미국도 또 미워해. 일본도 미워하고 미국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좌파들의 머리는 얘네들은 깨끗이 좀 청소를 시켜줘야 돼요. 한국이 G20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 역시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한테 피해 입은 거 없고요. 미국한테 피해 입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끝끝내 한국은 늘 피해 입었다를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이분들이야말로 식민사관을 탈피하신 분들이고 일본을 이기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아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의 대통령들이죠. 이러한 분들을 한국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모델로 삼고 다음에도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가 나오기를 모든 국민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좌파 놈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국민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그냥 찌질이 국민들, 못나서 피해 입어서 보상해줘 하고 빽거리고 앵앵대도록 만드는 게 이 좌파들의 아주 못된 짓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들을 정말 싹쓸이해서 없애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